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 7월 둘째 주 드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거 구독까지 바라지도 않아. 네. 좋아요하고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이 한 주도 좀 많이 바빴고 재미난 뉴스들이 쏟아졌고 저희들이 또 다른 뉴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방송하는 날 그냥 좀 재미난 뉴스가 일단 떴습니다. 첫 번째 소식. 구글. 네, 구글이 카카오하고 손을 잡았어요. 카카오하고 현대자동차. 국내니까 아마 네네네.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가 드디어 이제 국내 출시를 했죠. 그래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원래 갖고 있던 구글 이제 그거에다가 추가가 돼서 네. 많이 쓸지. 그러니까 뭐 기존에 원래 그 구글께 들어가 있는 2015년도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던 게 그때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썼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하면은 기존의 제품들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게 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차량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편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뭐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음악 듣기 같은 미디어, 전화나 메시지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운전 중에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미러링은 원래 스마트폰 미러링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화면을 그대로. 그러니까 네네네. 차량용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러링은 아니래요. 왜냐면 미러링은 거울처럼 똑같은 화면이 똑같이 나가야 그대로 되는 가는 거고. 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폰이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화면이 나가긴 하는데 사이즈가 바뀌어요. 메뉴마다 다르죠. 그 메뉴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미러링으로 돼서 이제 차량 앞에 그 스마트폰하고 커넥트를 시킨 그 화면을 그대로 가져가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 운전하다 보면 누르면 그러니까 음성을 호출하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운전대에 그 기능이 넣어요. 그래서 네네네. 누르면 그걸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원래 영어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통합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영어 외에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가 처음이라는데요? 네, 지금 처음이에요. 웬일로 구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 파트너가 글로벌 파트너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네. 2015년 전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차량을 출시했고 이번에도 이제 현대기아자동차,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등을 포함한 시판 중 현대 자동차 전 차종, 그다음에 K5, K6, K9. 기아 브랜드로 나오는 것들. 야, 근데 이런데 꼭 영어로 읽네요. K5, K7, K9 이렇게 포함한 시판 중 현재 기아 자동차 전 차종에 지원된다. 그 되게 웃긴 게 또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네네. 카카오 내비를 기본 내비게이션 앱으로 해준대. 그러니까 구글 내비가 지금 일단 그 지도상 그렇죠. 우리나라 정밀 지도, 정밀 지도가 그 해외로 반출이 되지 못하니까 네. 일단은 그걸 쓸 수는 없는 거죠. 구글맵이 진짜 좋은데. 그거는 그냥 구글 시네요. 나중에 되면. 그렇죠. 안 들어오는 거를 포털 업체가 막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럼요. 구글 놈들이 투자를 제대로 안 하죠. 죄송합니다. 지네들이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 지으면 해결된 문제인데 그건 짓기 싫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른 이슈로 나온 거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기아 자동차라든가 이런데 내비게이션 협력은 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AI 쪽에 실제로 아시죠? 그 현대자동차하고도 협력을 해왔는데 현대는 또 독자적으로 자기네 내비게이션을 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회사도 있죠. 현대 MMM에서 쓸 수 있는 그 자기네들 인수도 했고 만두에서 쓰던 그 매피라고 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거고 구글이 정밀 지도를 보완한다. 구글이 정밀 지도를 보완한다? 정밀 지도가 아니고 원래 갖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못 가서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밀 지도를 반출해가지고 자기네 클라우드에 얹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불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밀 지도 사업을 하려면 가장 편한 거는 요즘 구글이 클라우드도 엄청 밀거든요. 그럼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예요. 세팅해놓고 거기다가 하는 순간 다 죽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차량 얘기가 나올 때 사실 그분들이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도 지금 내비게이션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거를 차량 업체랑 협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 정보는 안 들어가지만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하려면 그 협력이 되게 긴밀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정보라든가 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 비즈니스가 되든 아니든 간에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익 모델 이슈가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제대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현대기아자동차랑 되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은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어떤 고객 확산 측면에서 좀 좋고요. 왜냐면 그 괜히 엄한 긴기사를 사가지고 이러면 이상하네. 저는 좀 다른 거였거든요. 그 긴기사 살 때도 샀다가 이제 카카오가 시너지를 봤나요? 여러분 진짜 그 막 던지죠. 진짜 카카오 긴기사 만든 분들은 대박 났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산 사람들은 긴기사가 제대로 카카오 내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요. 근데 일단 그 내비게이션 시장 전체에도 이슈가 있지만 일단 모빌리티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움직이는 시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메신저는 1등인데 정작 지도나 내비게이션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냉정히 보면 1등은 티맵, SKT죠. 네. 2등은 네이버 맵이 또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다음에 카카오는 메신저 1등인데 지도를 연동을 처음에 안 해놨잖아. 안 갖고 있으니까 다음 게 갖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그랬죠 그때 카카오 메신저가 1등인데 거기에다가 다음을 샀는데 지도 같은 걸 사가지고 보세요 어디서 볼까라고 할 때 네이버 맵을 제가 항상 카카오에다 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다. 카카오가 드디어 다음을 인수하면서 다음 지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 거의 내보내듯이 한 다음에 정작 600매덕을 들여가지고 긴 기사를 사가지고 또 통합한다고 시간을 다 벌렸어. 그런 와중에 네이버가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개선했죠. 엔진도 개선하고 구글 따라간 거죠. 엄청 그냥 구글 지도처럼 빨리 따라가자 막 하고 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돈 1000매덕 쓴 거예요. 인수합병에. 그래놓고 나서 지도 시장에서 과연 카카오가 존재감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땐 애초에 메신저에다가 자연스럽게 지도를 어디서 만날까 할 때마다 인터페이스에 지도를 가장 먼저 노출했으면 그냥 지도는 카카오로 끝났을 상황에 조금 그걸 안 하다가 네 최진영님 네 바보 같은 걸로 정리를 아예 멍청했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 멍청한 것도 바보 능력이죠. 근데 그래서 긴 기사 만든 분들은 논았다고 전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분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자 및 투자가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600매덕 받아가지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거 하시잖아요. 네. 생태계 돈 많은 사람들이 가끔 엉뚱한데 헛발질로 뿌려줘야 이렇게 생태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태비가 되는 거예요. 태비 이렇게 그렇죠. IT 업체 태비가. 재벌들이 또 돈도 많고 근데 카카오는 재벌도 아닌데 엉뚱한 거 하다가 뭐 그 시간을 놓쳤다 이런 건데 여튼 요거 이제 핵심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나올 때 2014년에 제가 구글 I/O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오토가 나왔고 거의 현대자동차 미국에 있는 연구소팀이 나오셨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나오고 그분도 만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실제는 그 애플도 있잖아요 차량. 네네. 카플레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나왔구나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기자가 잘못 알고 있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의외로 언론 플레이를 애플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랑 좀 달라. 그러니까 애플이 뭐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 들어와서 이거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걔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만 먼저 한 거고 구글은 이게 다 될 때까지 또 말을 안 하고 있더래요. 기다리고 있는. 네, 그래서 내가 제가 알고 있는 구글하고 좀 반대 같은데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는 애플은 준비도 하나도 안 됐을 때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선빵을 날린 거고 구글은 실제는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게 나왔다 해가지고 실제는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량용 업체들은 난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전기자동차 전기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IT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자기네가 전체 통제하고 싶어 했는데 일단 사용자들 단말단에 뭐 여기 아이폰 사용자라든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그냥 꽂는 순간 별도로 쓰지 않고 내 걸 갖다가 연결해주면 좋잖아 이런 거잖아요. 차량 정보랑 상관없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을 먹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슈가 엄청 많이 됐다가 요즘 보면 이런
그 애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구글이 하는 이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가 과연 성공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글쎄요라는 소리가 많죠.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나 뭐 구글 오토 나올 때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요 전체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토탈로 관리를 해줄 거냐, 아니면 거기에 한정된 부분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안 되겠어. 그냥 이거 지금은 좀 전략이 바뀌겠지만 우리도 차를 그냥 만들게, 테슬라처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로 경쟁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런 개발하는 상황들을 보면 애플이 사실 까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번에 다른 얘기가 있었죠. 중국인이 그거를 다 가져가서 와이프가 애 태어나가지고 거기 갑니다 했다가 실제는 그동안 연구됐던 거를 다 털어서 가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어쨌든 이직 한다고 하니까 그 몇천 명 중에 연구 인력도 엄청 많은데 5천 명. 그 중에 몇 명만이 볼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쵸. 계속 다운로드 받고 네. 있었던 게 발각돼가지고 공항에서 잡혔던데. 그렇죠. 그난 너무 웃겼어. 근데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넘기지 않았을까요? 공항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아니 계속 봤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 요놈 언제 가는지. 네, 언제 가는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현장에 그 물증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데이터를 날리진 못했을 거고. 근데 이제 여튼 그런 이슈가 있어서 되게 연구 차량 쪽에 뭐 애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 사람 그쵸. 잡혔다는 게 네. 뭔가를 하고 있긴 하구나. 근데 네. 저는 이번에 협력에서 핵심은 구글 어시스턴트의 한국어 메뉴가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라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게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삼성폰이 SKT 향으로 나온 옛날에 뭘까 노트 비슷하게 약간 큰 7인치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팀앱은 팀앱아로 부르더라고요. 팀앱아 막 이렇게 불러줘. 팀맵아. 그 다음에 여러분 삼성폰에서 명령을 내렸던 거 다 까먹었죠? 지금 나 까먹었네 그거. 뭐 우리 집 뭐 이런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폰도 음성 명령을 호출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빅스비 말고 지금. 그 두 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기사분을 보셨어요. 그분이 제가 깜짝 놀라서 은평구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팀해봐 은평구청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운전자들한테 되게 좋은 인터페이스다. 그쵸. 안 찍어도 근데 되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말을 호출하는 거하고 지도를 호출하는 음성이 달라. 그러니까 삼성한테 그 삼성 폰을 안드로이드 폰을 그때 호출하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신사라든가 이런 단말 만든 사람들의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그 다음 걸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팀해봐라고 꼭 불러야 돼. 그다음 삼성의 폰을 갖다가 부를 때도 호출할 때도 다른 거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구글 어시스턴트로 이게 지금 들어갔다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쉬운 거는 또 그런 거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AI를 연구도 하지만 음성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도는 자기네 걸 하면서 그 인터페이스는 양보한 걸 수도 있죠, 협력이. 근데 차량용 안에 인터페이스는 그동안에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용 안에서 주고받고 있는 이 음성 쪽에 구글이 들어왔다는 게 제가 볼 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어시스턴트 이슈가 아니라 음성 인터페이스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구글로 이제 자동차 안도 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에서 자기는 음성 명령을 좋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 차량용 쪽에는 구글 쪽으로 이렇게 일부 사용자들은 이제 친숙해지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 있어서 이거를 했는지 참 되게 한글 버전을 제공하는지가 되게 좀 궁금하고 아마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업데이트 하셔갖고 정말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몇 대가 과연 이렇게 이런 음성 인터페이스가 1년에 팔리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말고 이런 토탈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아마 근데 이제 모비스라든가 현대 계열이죠. 또 다른 쪽 네이버도 실제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협력이 차량 업체하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대기아차는 카카오하고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현대자동차는 구글하고 같이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지도는 카카오 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일단 한국에서는 가장 큰 사업자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싸움 붙이기가 좋죠. 네이버의 차량용 내비 시장이 생각보다 진입이 쉽지 않다라든가. 그러면 삼성이 이 협력하려면 현대하고 대우나왔는데 네. 그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느냐? 오히려 GM 쪽은 접근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그것도 GM 입장에서도 이미 미국에서 협력이 된 차량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되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차량용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메인이 안드로이드 이걸로 쉽게 쏠릴 것이냐?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의 독자 노선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과연 협력은 협력하고 다 열어놓다고는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모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시장을 가서 자기네가 이길 수 있을까? 금명하게 댓글 달았네요.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SKT, KT 같은 회사들이 맞물려서 경쟁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 시장은 자동차 업체가 일단 메인이에요.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걸 쓸 거냐 말 거냐의 이슈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그 애플 사용자가 너무 많아.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는 애플 폰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오모사에서 지금 M모사로 이직하신 그 고위 임원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폰 때문에 애플 폰 때문에 차량을 벤츠를 할 때 나중에 이게 애플하고 연동된 차를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때가 그렇죠. 화들짝 놀랐어.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시죠? 했더니 아니 지금 차량은 그거 연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 모델은 그게 되니까라고 해서 어차피 리스를 하거나 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차량을 선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애플은 뭘 해도 되는구나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러죠. 고급 차량을 모는 분들 손에 대부분 뭐가 들려 있어요? 손에 생각해보세요. 뭐가 들려 있어?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연구를 계속해서 차량 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갖고만 연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협력이 있을 때 일단 부자들은 애플 손에 애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갖다가 애플도 이 시장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업체도 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20%는 먹고 가니까. 네. 그 시장에 근데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구매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15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통신사들 얘기를 하시는데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비포마켓이에요. 애프터마켓. 보통 차량이 만들어질 때 일부러 뭐 비포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가 갖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뭐 비포마켓 그다음에 중고 시장 그걸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실제 SKT가 이 차량용 쪽 시장에 엄청 노력했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안 컸어요.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의 수리라든가 여기에다가 카 내비게이션 시장에도 막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티맵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SKT가 꿈꿨던 그 차량 정보부터 공유 정보 뭐 그런 정비부터 해서 전체 전부 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물론 게임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통신사가 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는 거는 글로벌하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광고주들이 많으니까 통신 기자들이 막 던지는 거고 그분들은 연결end 포인트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냉경이 없어. 5G 깔기도 바빠. 그 5G 깔아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 자기가 까나? 가져가는 것도 다른 제조 회사하고 지금처럼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말한 대로 뭐 지도라든가 이런 모바일 데이터 누가 갖고 있냐의 싸움인데 SKT는 통신과 지도 다 갖고 있으니까 현대기아차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현대기아차가 왜 그럼 SKT랑 일 안 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랑 손 잡는 데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다 보면 네이버도 이 시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카카오가 현대자동차랑 단둘이 쳐놨다. 근데 그거는 실력이 있냐 없냐랑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저는 현대기아차가 네이버랑 협력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차 업체랑 협력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네이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카카오를 구글이 선택한 거잖아. 그 말은 이게 네이버가 막 지금 카카오 여러분 연구 개발하면 진짜 이런 내용 뭐긴 뭐지만 네이버를 못 쫓아가요. 지금 카카오 팀이 AI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게임이 안 돼. 왜냐면 네이버는 라인 팀 일본에 있는 라인도 되게 잘 되고 성장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라인도 이제 아태령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팀도 이제 그 라인의 성장을 음모론이 아니니까 봐봐. 현대자동차가 구글을 선택했어. 근데 구글이
SKT랑 손잡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카카오 손잡았어요. 네이버하고 손잡았겠어? 잡았으면 엄청 큰 뉴스지. 근데 왜 만만한 카카오를 했겠어? 네이버 왕따 전략에 카카오가 구글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를 선택한 거잖아요. 카카오 내비를. 저 같으면 냉정히 말하면 야 나 현대자동차 입장은 저 같으면 카카오 버립니다. 냉정히 말하면. 네이버랑 협력하는 게 한국에 훨씬 나아. 왜냐면 연구 인력, 인공지능 사람들 훨씬 나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통신사들도 곤조가 있어가지고 잘 못하면서도 지네가 뭘 하려고는 해요. 근데 일단 1등한테 다 주기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는 이 건으로 거의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더 짓눌리죠. 아니 지도 잘 만들면 뭐예요? 차량용 업체. 근데 네이버가 과연 사용자들한테 쓰는 네이버 맵으로 이 시장에서 과연 얼마 차량용 쪽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뭐 이게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모든 차량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그 요즘 나오는 차량은 이제 다 그걸 넣고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안드로이드만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차량엔 애플도 바로 연동이 다 되게끔 만들어놨어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취사 선택. 취사 선택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면서 쓰면 뭐가 재미냐면 안드로이드가 현대자동차에 협력했어요라고 하는 이슈는 역으로 따지면 애플도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2000 몇 년부터 나온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로이드 차량에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그게 애플도 다 인터페이스가 열어놓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현대자동차가 2014년 얘기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에서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터페이스를 이 운전대에다 열어주는 이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를 열어주면 되고 차량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건 계산해가지고 안드로이드만을 위한 차량, 근데 어떤 건 애플을 위한 차량을 만들 수 없어요. 제조업체는. 맞잖아요. 근데 전체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안드로이드 오토가 됐든 애플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기가 들어올 때 인터페이스를 맞춰준 거야. 근데 사용자가 일단 구글이 한국에 먼저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와 애플과의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할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번 발표는 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 나온 차량들은 이런 글로벌 어떤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장착이 됐다. 그러니까 전 차량이라고 하는 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2015년에 나올 신차종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글로벌하게 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량 업체들이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는 다 만들어 놓고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먼저 들어왔는데 향후에 애플 코리아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인터페이스 받아들인 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란 얘기. 대신 그 뒤에 그러면 애플도 지도는 없거든요. 애플이 지도가 왜 없어요? 아니 지도 사업을 다시 하죠. 예. 근데 일단 그것도 채택률이라든가 이게 있고 이번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시각으로 다룰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때 네이버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업체들한테 네이버가 들어가면 GM은 어차피 미국 회사. 그러면 새로 나오는 인터페이스에 그럼 네이버가 차량용 전체 전원 엔포테인먼트로 딜할 자동차 업체하고 손 잡을 수 있나요? GM이 네이버한테 열어주겠어요, 여러분? 인터페이스는 일단 안드로이드하고 애플한테 열어주고 들어오겠죠. GM은. 그렇잖아요. 자기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하거나 자기네 독자적이거나. 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네이버가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내놓는 그러니까 지도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되게 강력한 사용자를 갖고 있지만 차량용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험난한 일이 예상된다는 거. 그 다음에 SKT는 최고의 앱, 팀앱을 갖고 있고 그 이분들도 이제 열었잖아요. 옛날에 나머지 통신사가 못 쓰게 했는데 지금 팀앱을 다 열어서 사용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과연 그거를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면서 더 긴밀하게 갈 거냐. 그 싸움에서 자동차 업체는 일단 SKT랑은 일 안 한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좀 더 밀어놓은 거죠. 근데 원래 현대자동차가 KT랑 일 많이 했거든요. 그 되게 아이러니하죠. KT도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KT는 5G 텔레매틱스 같이 연결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놈의 5G 타령만 하지만 여러분 모수 싸움. 그러니까 KT를 현대자동차가 네트워크로는 붙이는 역할까지만을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연결 포인트 말고 당신들이 꿈꾸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럼 퀘스천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필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외제 차량들이 많이 수입이 많이 되고 그 차량 기기를 알아볼 필요도 있어요. 자동차 기자분들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그 자동차 외제 차량에 이런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기본 인터페이스는 붙여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느냐 안 여느냐. 혹시 그 외국계 자동차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느냐? 기본 뭐 이렇게 똑같아요. 것들이 뭐 진영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구글 선택한 진영이 있고 현기차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엮여 있거든요. 애플 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네. 구글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만 된 차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나왔을 때 인터페이스를 열어준 거예요. 붙여주면 그냥 API식으로 연결만 하면 테스트는 다 됐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현대자동차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원 분이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에서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들어오는지 그걸 테스트한 거다. 대신 차량 정보 데이터는 거기다 보내지 않는다. 위험하니까. 그것까지는 이쪽에서 붙이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아직 안 하는 거고.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바라고요. 여론은 지금 2018년 7월 둘째 주 드라이브 테크사 주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네. 아니 SK 거 하시죠? SK요? 대법원 판결이 네. 길고 긴 와중에 저희 드디어 뭐 나왔네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예전에 뭐 해킹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네이트랑 싸이월드 해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꽤 막 2011년도에 벌써 한 2011년 7월에 발생했던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죠. SK가 책임이 없다 판결. 여기 뭐 이제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 시기인데 이것도 주고받기 아닌가요? 주고 받은 건가요? 뭘 받았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뭐 대법원 계속 그래도 돌아가긴 하나 봐네요. 그러게요. 뭐 거의 연루된 분들이 대법관으로 지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판결은 내리네요. 네, 뭐 어찌됐든. 어찌간에. 그래서 뭐 이거 뭐 대법원 이제 개인 유저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했다. 뭐 어찌됐든 뭐 사실 저희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공공재잖아요. 중국 사이트 가면은 저희 다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어찌됐든 그런데 정작 그거를 사는 건 국내 업체들이다. 네, 뭐 그렇죠. 마케팅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김명 과장. 네, 저희 유명하신. 근데 우리가 아는 분도 진짜 김명 씨가 있잖아. 네, 저 K모사에 항상. 어찌됐든 잠깐 살펴보면 2011년도 7월 달에 중국 해커가 침입을 해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무려 3,490여 명이죠. 뭐 거의 5,000명으로 따지면 80% 이상이 털린 거고 70%가 털린 거죠. 여기에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00만 원의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어찌됐든 SK가 충분한 보안 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SK 측에서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랑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 관리했지만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에서는 뭐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심하고 1심에서는 100만 원 배상하라. 개인정보의 보호하기 수준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1, 2심은. 근데 이게 또 SK가 그냥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한 건데 결국에는 SK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 힘들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에 맞물려 보면 아니 도대체 대법원이 이제 기업 편 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때 이 판결이 나온 거란 거죠. 근데 1, 2심이 뭐 공교롭게도 누가 1, 1심이 이기고 2심이 뒤집힌 적도 없어. 그러니까 1, 2심은 당연히 사용자 편이다. 그리고 봤더니 시스템 수준이 지나게 완화돼 있다. 근데 대법원을 갔는데 SKT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위반하고 어렵다 해서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야 이게 대법원만 가면 당연히 다 기업 편 드는구나. 상식적으로 어긋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시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뭐 이분들은 억울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대법원. 근데 매번 그들이 편을 드는 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에 사업 대한 주체 대기업이다. 이런 게 나오는 수준이야. 하필이면 이때. 네네네. 근데 저는 이 판결을 보고 나서도 실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안 사건 나왔을 때 거의 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예전에는 여기다 보안 서비스, 관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막냐라고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털린다잖아.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일단 개인한테 의무를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웹 같은 경우도 시큐어가 기본이 돼야 돼. 우리나라처럼 액티브엑스를 떨궈가지고 개인의 PC를 보안하게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다. 네. 뭐 거래 자체도 되게 심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거 자체도 개인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실제로도 그리고 이런 보안 사고나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 금융권 전체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소송이라든가 어떤 그 피해 보상 그런 청구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다 비용을 지불해줘요. 개인들한테 3배 이상씩. 이 사람이 1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300만 원의 보상을 해줘.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고마운 거고 그 뭐 털린 그 해킹하는 곳들도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대철 아저씨 고마워요. 미남이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만 미남이라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좀 약간 유럽이랑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약간 보호의 대상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자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한데 보험업계도 안 받을 것 같아. 이런 상품 안 내놓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털렸죠.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보안이 뭐 너무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비근한 예로 가까운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해서 털리는 것들도 기본적인 보안조차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너무 허술해요. 그냥 얘들이 이런 식으로 메일 서버를 쓰고 있었고 메일 서버가 어떻게 악성 코드가 유출이 돼서 거기에 깔려있는 엔드포인트들도 국산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도 체킹을 못 해주고 걸려서 정보가 털리는 이런 좀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거 얘기할 때 좀 무섭긴 해요. 왜냐면 요즘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법 엄청 강화돼가지고 그 사업자를 처벌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논쟁거리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 사건이 났을 때 실제는 요건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저기 K모대에 어떤 교수님이 글을 약간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하고 좀 별개의 입장으로 이게 한 7년이 걸렸을 때 그 실무팀이 느끼는 그러니까 뭐 7년간 이사분은 법적으로 불려나가야 되잖아요, 담당자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트라우마도 엄청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계속 그런 일에 이제 불려다니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막아야 되겠고. 그러면 진짜 어떤 책임을 누군가한테 지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표이사를 지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이제 대표가 바로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도 보안 사고가 나면 대표를 날리진 않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어서 CTO가 날아가죠. CTO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CEO까지 가는 건 아니고 CTO 자체적인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 자체가 또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소재, 그러니까 관제하는 업체들, 국내 관제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관제를 하고 있냐, 여기에 좀 전 되게 좀 퀘스천이 좀 들어요. 국내 업체들 자체적으로도. 그렇죠. 관제업체라는 게 이제 앞에서 모니터링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침입 탐지도 막고 막 하는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 당했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내 관제 서비스들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때 해킹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 만났는데 그때 싸이월드 해킹하기 전에 싸이월드에 보면 그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싸이월드 안 썼기 때문에 모르는데. 싸이월드도 안 써요? 그때는 안 썼죠. 저는 SNS를 잘 안 썼기 때문에. 근데 보면 거기 비공개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사진을 막 공개를 해줘요.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뭐야 하고 봤는데 거기에 무적 코드가 있어요. 사진 이미지에 뭔가 넣는? 아니 사진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백도어 비슷한 게 깔려 있는 거야. 프로그램상. 그래서
그거를 치고 다운받으면? 들어가면 마스터 권한이 돼서 비공개 폴더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 그 여성분들의 그 본인들의 사진이 공개 안 한 비공개 사진들 있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싸이월드 막 해킹 사건도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막 연인들끼리 비공개 사진에 비공개 폴더에 막 뭐 해놓은 거를 다 보고서 막 뭐 다툼이 있기도 했고, 참 좀 약간 보안 쪽에 문제가 좀 있었죠, 실제로. 여튼간에 대법원 일단 SK 일단 기업 편을 들어준 판결이었다 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번 주에 그 구글이 개발자들 이렇게 초대해서 미디어들하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주기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라이브 퀴즈쇼 앱 전성시대라고 해가지고 세 개 회사가 나왔어요. 아, 진짜 많이 생겼네요. 미국에서 일단 처음에 대박 나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 대륙이 열풍을 부르고 이제 한국에서도 열풍이 도는데 MBT라는 회사의 더 퀴즈 라이브 4 캐시 슬라이드. 캐시 슬라이드 안드로이드 안 쓰시죠? 아, 예전에 캐시 슬라이드 뭔지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네네네. 뭔가 놓는 그 회사가 하는 이제 더 퀴즈 라이브라고 하는 회사는 NBT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스노우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계열이죠. 네이버, 네. 이쪽에서 만든 잼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는 라이브 쇼. 그다음에 NHN 또 페이크 또 만들었네요. NHN 엔터테인먼트 페이큐. 그러니까 여긴 보니까 페이 시리즈더라고요. 여기 브랜드를 보면 페이코, 페이큐 퀴즈. 그래서 이제 이 세 회사의 CTO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재미난 거는 진짜 기자들도 자기들도 점심시간에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그러는 거니까 되게 재미났던 질문. 그 웃긴 질문은 뭐냐면 세 개의 앱 회사가 거의 방송 시간이 비슷하대요. 따로따로 해야 점심할 때도. 그러니까 경쟁부터 이것도 뭘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근데 이제 뭐라 했냐면 그랬어요. 그 페이큐는 네. 자기는 아직 이 분들은 페이큐는 아직 후발주자야. 그렇죠. 유민상 씨가 사회본대요. 네. 근데 일단 사용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게임 했던 회사거든요. 네. 사실 네이버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사명은 안 버려 일부러. NHN 엔터테인먼트. 그럼요. 뭐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이준호 교수가 나간 거죠. 네, 뭐 네. 돈방석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요분들은 한 게임 성공할 때도 그 사용자 확보가 우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후발주다 보니까 자기네 선택권이 없다. 되게 말해서 이런 얘기에서 이제 약간 웃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명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점심 시간이란 특정한 시간에 하잖아요. 가장 많이. 그렇죠. 저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출근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막 하게 하는지는 못 하고 있는 거야. 대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기자는 난 이거 되게 다 쓰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없나요?라고 했다 그냥 웃었죠. 그렇죠. 그거하고 더욱 웃긴 건 이제 또 이게 수익 모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걸로 수익 모델이 되나요? 했더니 이제 기업들이 이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 MBT에서 이 전자상거래 같은 홈쇼핑 같은 아이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베스킨라빈스에 무슨 상품이 있었는데 몇 초 안에 다 완판됐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B2B 쪽의 어떤 퀴즈들을 와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런 재미있는 상금을 기업들이 자기네 브랜드 같은 걸 갖고 퀴즈 내는 방식이 있고, 아예 홈쇼핑처럼 하는 방송을 또 하기도 하고 있고. 근데 뭐 아까 말한 페이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용자를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당장의 지금 수익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분들은 또 그 NH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 페이큐를 하고 있는 CTO 분이 또 클라우드 담당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요구가 있대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이라든가 재미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퀴즈 대회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네가 그걸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혹시 그 인프라를 우리들한테 열어줄 수도 있나요? 라는 그런 문의들이 지금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이제 그리고 B2B 사업을 통한 어떤 서비스 창출도 이제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자기 앱에서 열어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을 위한 별도 앱을 만들어주는 걸로 하고 인프라를 열어주는 걸로 할지 고민이었었고, 뭐 근데 잼라이브는 워낙 또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잼라이브 쪽에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사회자가 있거든요. 네. 김태진 씨인가? 김태진 씨인가요? 네. 잼 아저씨로 불린대요 요즘.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분하고 이걸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워낙 그 사회도 많이 보고 현장에서 해가지고 순발력도 엄청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회의할 때도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잼 라이브 분들은 이제 CTO가 나왔는데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그분이 뭐냐면 라이브가 나가잖아요. 그다음 퀴즈 화면이 확 바뀌어요. 그게 엄청난 자기는 경쟁력이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했더니 그러니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딜레이가 거의 없이 그 다음 화면이 확 나오게 하는 게 실제 기술적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또 이제 CTO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여러분 이게 사용자마다 접속할 때마다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여기서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퀴즈에 참여했는데 전 퀴즈가 안 돼. 네. 저거 늦어. 딜레이 화면이 늦고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라고 했더니 그래서 실제 그걸 최대한 지금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MBT 쪽에서는 한 뭐 3초에서 5초 정도 되는데 네. 요거를 한 뭐 1초 정도까지 줄이려고 엔진을 뭐 웹 RTC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 잼 라이브 쪽은 그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안정화 쪽에 더 많이 하고 대신 우리는 이제 동시 접속자가 20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한꺼번에 퀴즈 쪽에 그래서 30만도 거뜬하고 구조상으로는 100만까지 해놓고 무제한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많이 들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고 PQ 같은 경우는 좀 별도의 어떤 프로토콜 잘 안 쓰는 프로토콜을 써서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일단 얘기했는데 그 이슈긴 해요.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앱을 깔고 늦어 자기는 한 군데 빠르고 그러니까 버리고.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실시간성에 가깝게 리얼타임이 항상 문제죠. 네. 그거 하고 이제 이 해외 사업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네. NHN의 스노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하고 유럽 쪽, 프랑스 쪽에 진출하면서 해외 사업 쪽 타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지금 거의 2등인 것 같아요. 2등인 것 같은데 좀만 더 잘하면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도 수익 모델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가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갈 것 같고 문제도 되게 독특하고 재미난 거. 그래서 그거 기사 못 보셨죠? 못 봤어요. 마리오 직업이 뭘까요? 마리오? 배관공. 슈퍼마리오? 그 퀴즈로 나왔나 봐요. 네. 퀴즈로 나왔다고요? 그 내용이? 네. 마리오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직업이네요. 건물주, 조물주, 배관공. 예, 은퇴 후 건물주가 되었다. 어떤 그런 게 재미난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들 배관공을 했다가 몇만 명이 또 떨어진 건물주라고 거예요.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건물주라고 한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되게 상금을 많이 가져간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보세요. 그 뉴스까지 나왔잖아. 그 사람들도 이제 막 열받는 게 아니라 웃긴 거죠. 아이고 은퇴하고서 그래서 또 검색도 하고 막.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 Q가 잘못된 거야. Q가 잘못됐을 거야. 은퇴 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따지긴 그냥 재미난 건데. 근데 이런 얘기 자체도 지금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퀴즈쇼들이나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 창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들어온 스타트업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뜨고 있는 모델들을 빨리 가져다가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모델 중에 해외로 나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라이브 퀴즈쇼도 마찬가지긴 해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가 중국에서 또 난리 났다가 그 이분들이 저것 때문에 하고 해서 이제 빨리 대응한 거 맞아요. 근데 빨리 대응이 왜 가능할까 봤더니 그동안에 이제 인프라 구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게임을 동시 접속자 처리하는 어떤 인프라 기술들 노하우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새롭게 뜨는 거 딱 나오면 바로 붙이는 건 일도 아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요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어디는 10만, 20만, 뭐 어떤 데 8만 이랬는데 이쪽 시장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만약에 이게 모바일로 사용자가 이 정도로 20만씩 접속하면 통신사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트래픽에 순식간에 점심때 니네 트래픽 막 몰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김용영 매경 인터넷 기자가 질문했죠. 네. 그러니까 야구 프로야구 같은 것도 라이브 생중계하다가 끊고 그랬었다. 들썩들썩거린다고. 클라우드스는? 아니요. 근데 아직까지는 통신사가 뭐라고 안 한대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녁엔 무선랜으로 좀 많이 한대요. 가족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무선랜으로 접속해서 쓰는 사용자가 많다. 근데 집에서 공유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선랜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망은 맞아요. 무선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바일 앱인데 정작 네. 트래픽은 유선으로 보낸다. 유선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회사에서 잘못하면 네트워크 팀한테 죽죠. 잘못하면. 회사에서 뭐 그 정도 그 정도는? 왜냐면은 스트리밍 쏜다고 해서 한 10메가 정도 먹잖아요. 근데 저희 받는 게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팀에서 경고가 날라오겠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와이파이 끄고 영상 틀어놓고 뭐 하세요? LTE 쓸게 이러는 거. 아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퀴즈쇼를 즐긴다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요금들 다 어떻게 감당해? 막 이러면서 추진해서 봤더니 그 상대적으로 무선랜 사용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확히 기자들 또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 서비스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친구들, 기자들도 많았거든요. 그 자기들 많이 썼던 사람들은 뭐 포인트 어떻게 주냐 막 세부적으로 몇 개월 지나면 그거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냐 뭐 이런 그 되게 재미난 질문들 꽤 많이 했었고 근데 뭐 김영영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건 별 관심 없고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통신사망을 흔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접근법이. 그래서 우리는 주류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전 뼈저리게 또 느끼고 왔죠. 1, 2초 줄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전혀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엔지니어링 쪽 보면 되게 재미난 거거든요. 프로토콜 쌉, RTMP, HLS, 뭐 RSTP 뭐 이러면서 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근데 실시간 프로토콜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일하게 받게 하려고. 그래서 각각 서비스마다 쓰는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최적화시켜갖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인프라의 생방송 인프라의 기술을 뭐를 쓸 거냐. 그게 검증이 되면 향후에 그쪽으로 가는 이런 유사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방송 인프라 상황에서 그 스트리밍하는 서버에 프로토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RTMP 같은 경우로 잠깐 얘기 나오면 그건 어도비가 주력으로 계속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HLS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른 진영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위한 어떤 그 뒤에 뒷단위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준비했던 내용 중에 블록체인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거 뭐. 짧게? 네, 짧게.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저희 가상화폐가 계속 털려서 심사를 했어요. 12개 심사를 했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뭐 털린 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안 털린 데들도 있는데 어쨌든 다 이상 없대요. 모두 보안 12곳 모두 보안 적격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일단 협회에서 한 거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했던 자율 규제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자율 심사 관련된 부분이어서 뭐 두나무, 업비트하고 그다음 빗썸, 코빗, 코인원, 한국 디지털거래소, 덱스코, 네오프레임, 스트리미, 고박스, 오케이 코인 코리아, 그다음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 DS, 그다음에 후오비 코리아, 뭐 이게 12개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협회에서 블록체인 협회에서 정한 거는 이제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보유 자산의 관리 방법 및 공지 여부, 그다음에 코인에 상장하는 절차, 그다음에 민원 관리 시스템 체계, 콜드 월렛 이제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시세 조정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자금 세탁 방지 부문 등 총 28개 항목이었고요. 이 항목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사가 뭐 특별히 자기네들이 가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 도큐멘테이션을 줘서 거기에 하고 있냐 체크 해가지고 받아서 다 통과가 된 거죠. 근데 블록체인 협회에서 얘기한 거는 그 1등의 뭐 12개 업체 중에서 약간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저는 이거 뭐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규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안 해서 규제는 털렸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저거 보고 나서 저랬다가 보안사고 나오면 블록체인 협회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 뭐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런 때는 실제는 보안 전문가들로 된 누구랑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보안 업체들
네네. 제대로 저게 이제 보안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지 그 서류상으로 한 건지 실질적으로 한 건지 그 상황이 좀 서류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보안의 문제가 항상 저 서류 때문이었어요. 아니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무슨 기준할 때 항상 서류로 준비시키거든요. 그렇죠. 도큐멘테이션. 그러니까 그걸로 받았다라고 인증받으면 나중에 그 해킹 사고가 나왔을 때 지금도 다 면피한 이유들은 정부가 한라는 대로 우리 가이드라인대로 따랐다. 예,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무죄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정했는데. 네, 우리나라 그 보안이 왜 자꾸 문서로 되느냐, 실질적인 보안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분야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나중에 이게 이 사건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저런 거 할 때 확실히 그런 팀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회사라든가 컨설팅 회사한테 진짜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제대로 점검을 받았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이건데 이제 약간 12개 업체긴 한데 그 밑에 업체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순위가 약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거래소들 중에 그 방화벽만 방화벽만 그냥 사놓고 방화벽 뒤에 붙어 있는 메일 게이트웨이라든가 악성 코드 탐지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해킹을 당해서 지금 털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들이 털리는 이유가 보안 솔루션들이 잘 적용이 안 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좀 안일하게 되어 있다, 보안 시스템들이. 그래서 저는 추후에 안 털릴 거다? 저는 또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자기 자본금 20억 미만의 업체들 당연히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터지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책임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털리면은 그래도 빗썸처럼 자기네 거를 이렇게 땜빵 해가지고 믿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일단 거래소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국내 거래소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외 거래소는 하나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한 주 무사히 보내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